자, 여러분. 제인 오스틴. 이 이름만 들어도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아마 뭐 화려한 드레스 입고 무도회에서 춤추는 장면, 낭만적인 사랑 이야기, 이런 거 아닐까요? 근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습 뒤에 그녀의 진짜 삶과 작품 속에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반전이 숨어 있다는 사실. 오늘 바로 그 미스터리를 한번 제대로 펼쳐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말이죠. 제인 오스틴 하면 이제는 뭐 전 세계적인 브랜드잖아요. 고전 로맨스, 시대극의 아이폰. 그런데 과연 이게 그녀가 살았던 진짜 모습이었을까요? 현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정말 정말 달랐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녀의 책들. 사실은 어느 한 숙녀가 쓴 이렇게 익명으로 출판됐어요. 자기 이름도 못 걸고 말이죠. 살아있을 땐 그냥 뭐 그럭저럭 성공한 작가 정도? 결국 41살에 별다른 명성도 없이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인 오스틴이라는 이름 하나가 수백만, 아니 수억 달러짜리 거대한 산업이 됐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차이.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영국 시골에 이름도 없던 한 작가가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 중 한 명이 될 수 있었을까?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미스터리입니다. 자, 지금부터 세 가지 결정적인 단서를 가지고 이 수수께끼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 비밀은 바로 그녀가 살았던 시대, 특히 그 시대 여성들이 처했던 세상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오스틴이 살았던 18세기 말 19세기 초 영국은요, 여성에겐 정말 팍팍한 세상이었습니다. 재산 상속 당연히 안 됐고요. 제대로 된 직업을 갖는 것도 거의 불가능했죠. 그럼 뭐가 남았을까요? 맞습니다. 좋은 결혼. 이게 거의 유일한 생존 전략이었어요. 바로 이런 답답하고 제약 가득한 현실이 역설적으로 그녀 작품의 그 날카로운 시선을 만들어낸 원천이 된 겁니다. 게다가 경제적으로도 좀 애매한 위치에 있었어요. 아버지가 목사였으니까 젠트리, 그러니까 상류층에 속하긴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수입은 그들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했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그녀는 그 화려한 상류층 세계에 한 발은 걸치고 있으면서도 완전히 그들의 일원은 아니었던 거예요. 안에도 밖에도 속하지 못한 경계인. 바로 이 독특한 위치가 그들의 삶을 누구보다도 객관적이고 또 날카롭게 들여다볼 수 있는 무기가 된 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녀의 삶, 그녀가 겪었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사회적인 제약들이 그냥 소설의 배경으로만 쓰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게 그녀의 날카로운 사회 비판을 위한 뭐랄까, 살아있는 원재료 그 자체였던 겁니다. 자, 그럼 이 경계인의 날카로운 시선이 가장 예리하게 향했던 곳은 과연 어디였을까요? 그게 바로 우리의 두 번째 단서입니다. 당시의 결혼 시장이죠. 아, 이 문장 정말 유명하죠? 오만과 편견의 첫 문장. 재산 많은 독신남은 아내가 필요하다는 게 세상이 다 아는 진리다. 사실 이건 반어법이죠. 오스틴은 꿰뚫어 본 거예요. 당시 여성들에게 결혼이라는 게 낭만적인 사랑이라기보다는 생존을 위한 경제 활동에 가깝다는 걸요. 아주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시장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소설에는 이런 인물들이 꼭 등장합니다. 계급 제도의 부조리함, 여성에게만 강요되는 답답한 역할들, 또 결혼을 거의 매매처럼 취급하는 현실, 그리고 귀족들의 그 끝을 모르는 오만함까지. 이런 것들을 풍자하기 위해서 오만과 편견의 콜린스 씨처럼 비굴한 아첨꾼이나 캐서린드 버그 부인 같은 속물적인 귀족들을 등장시켜서 아주 신랄하게 꼬집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조리함에 맞서는 인물이 바로 그녀의 주인공들이죠. 특히 엘리자베스 베넷. 부자인 다하 씨의 청혼에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세상에서 내가 가장 마지막으로 결혼할 남자라고 딱 잘라 말하잖아요. 이건 그냥 단순한 거절이 아니에요. 여자는 돈 많은 남자가 청혼하면 무조건 감사해야 한다는 당시의 통념에 정면으로 맞선 아주 혁명적인 선언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런 날카로운 비판, 자칫하면 그냥 딱딱한 사회 비평으로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오스틴은 이걸 독자들이 막 몰입해서 읽게 만들었을까요? 비결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만의 비밀 문학병기, 세 번째 단서입니다.
그 비밀 병기의 이름은 바로 자유간접화법입니다. 좀 어렵게 들리죠?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작가가 3인칭 시점에서 이야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아무런 신호도 없이 따옴표 같은 거 없이 등장인물의 생각이나 감정 속으로 쑥 들어가는 거죠. 마치 카메라가 멀리서 전체를 비추다가 순식간에 한 인물의 눈으로 줌인하는 것처럼요. 이게 왜 혁신적이냐면 이전 소설들은 작가가 그는 슬펐다 이렇게 그냥 설명해 줬거든요. 그런데 이 기법을 쓰면 독자가 직접 그 인물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감정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죠. 소설 엠마의 이 장면이 딱 좋은 예입니다. 겉으로는 그냥 3인칭 서술 같은데 어느새 우리는 엠마의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요. 어머, 그가 날 이렇게나 좋아했었네? 하면서 착각하는 그 순간을 독자는 바로 옆에서 생생하게 목격하게 되는 거죠. 엠마가 어떻게 스스로를 속이는지 다 들여다보게 되는 겁니다. 설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장을 보세요. 앤에게 상처받은 웬트워스 대령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지 않나요? 그녀에 대한 힘은 영원히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이 단호함 속에서 그의 아픔과 분노, 또 그 상처받은 자존심이 막 느껴지는 거죠. 사실 독자들은 알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걸. 그런데도 그의 입장에 완전히 몰입해서 그 고통에 공감하게 만드는 힘. 야, 이게 바로 제인 오스틴의 천재성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단서들이 다 모였습니다. 첫 번째, 경계인으로서의 날카로운 시선. 두 번째, 결혼 시장에 대한 통렬한 풍자. 그리고 세 번째, 자유간접화법 이라는 혁신적인 기술까지. 이 점들을 한번 쫙 연결해서 맨 처음에 미스테리를 풀어보죠. 어떻게 이 조용했던 작가가 시대를 넘어 세계적인 아이콘이 될 수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그건 그녀가 죽고 나서 한참 뒤의 일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짠 하고 유명해진 게 절대 아니에요.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녀가 세상을 떠나고 16년이나 지나서야 책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고요. 대중적인 인기를 얻기 시작한 건 거의 50년이 지난 후였어요. 정말 긴 시간이었죠. 여기에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조카가 쓴 회고록이에요. 이 책이 제인 오스틴을 아주 온화하고 가정적인 우리들의 사랑스러운 제인 이모 같은 이미지로 만들어버린 거죠. 사실 그녀 작품의 날카로움과는 좀 거리가 있는 이미지인데 이게 당시 빅토리아 시대 사람들의 취향에 딱 맞았던 겁니다. 이때부터 오스틴 숭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거대한 팬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럼 미스터리에 대한 최종 해답입니다. 첫째, 시대를 추월한 그녀의 날카로운 비판의식. 둘째, 독자의 마음을 훔치는 혁신적인 글쓰기 기술.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년이 지나도 여전히 우리 얘기 같은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력. 이 세 가지가 합쳐진 그녀의 작품은요, 그냥 숨겨져 있기에는 너무나도 위대했던 겁니다. 시간이 걸렸을 뿐 결국에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녀의 무기는 칼이나 총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펜과 세상을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관찰력이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 제인 오스틴이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다면 그녀의 그 재치 있고 통렬한 풍자의 렌즈는 과연 우리 사회에 어떤 모습을 향하고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 아닐까요?